러시아와 북한은 둘 다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독재 국가들이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은 가치를 같이 공유해서가 아니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잡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고요. 전후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누구와 손을 잡고 이 경제 성장을 할까? 러시아로서는 고민일 텐데 유럽이란 거는 얼굴을 붉히면서 싸웠죠.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고 서로 칭하지만 중국은 못 믿었고, 그렇다고 일본과는 좀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은 한국에 손을 내밀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상태는 어떤가요? 예, 10월 10일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죠. 대대적으로 열렸죠. 북한과 이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꺾어지는 해 정주년, 그러니까 5나 0으로 끝나는 이 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대대적으로 크게 기념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열병식에 러시아 국기와 북한의 인공기를 같이 들고 행진하는 제대가 있었는데 조선중앙TV는 뭐라고 하냐면 해외 작전 부대 종대라고 소개를 했고요. 러시아의 매체는 이들은 쿠르스크에서 싸웠던 부대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러시아 2인자죠. 이 제대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쿠르스크에 참전한 북한의 부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는데 도착하는 과정에서 계속 김정은에게 한번 만나자 구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지 시간은 27일, 한국 시간 28일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고 그다음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찾았어요. 이런 외교적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푸틴은 최선희랑 악수하면서 만나서 기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달라 이런 인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만남에서 푸틴이랑 최선희 외무상은 미러 관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러시아 외무부 성명이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성과를 전하는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라브로프 장관과 최선희 외무상이 만나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러 조약의 조항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양국이 이제 국제 정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가 미국과 그 동맹들의 공격적 행동이라는데 공통된 이해가 표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반도와 이 전 세계의 긴장은 미국이랑 한국이 같은 이제 동맹국들이 주범이다. 북한은 범인이 아니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가 주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처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을 전폭으로 지지하고 북한은 러시아도 확실한 이해를 구했다. 그래서 양국의 동맹 관계가 탄탄하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달리 일단 러시아와 북한은 둘 다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독재 국가들이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은 가치를 같이 공유해서가 아니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잡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고요. 그래서 두 국가의 관계를 적자동맹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맞아서 일단 손을 잡았죠.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가 필요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석유와 식량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일단 손을 잡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러시아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죠.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많이 잘 되고 있죠. 이건 왜냐하면 한동안 북한과 중국 북중 관계가 냉랭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중국 열병식에 가서 시진핑의 왼쪽에 있었죠. 푸틴이 오른쪽에 있었다는 거고 김정은이 왼쪽에 있었는데 시진핑이 푸틴보다는 김정은을 좀 더 대우를 해줬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북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러시아가 변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2, 28일 발사한 미사일은 에이펙을 겨냥한 걸까요?
그 22일뿐만 아니라 28일에도 미사일을 쐈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28일 이제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지상 전략 순항 미사일, 우리말로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했죠. 보도 시점이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점과 정확하게 이제 맞췄는데,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은 이 미사일은 서해 해상 상공에 설정한 궤도를 따라서 7,800초간 비행한 뒤 목표에 명중했다고 보도했는데, 김정은이 참관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선중앙통신에 나왔는데,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매체는 노동신문이나 아니면은 조선중앙방송인데, 조선중앙통신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은 볼 수 없는 매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에 앞서 22일에는 이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제 2발을 발사했죠. 이렇게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깜짝 만남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이제 큰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북한식 판돈 놀리기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김정은은 수십 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되물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내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 그래서 그 초점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30일이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번 순방 기간에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지 않은가 이런 걸 하면서 뭐라고 했겠냐면, 우리는 돌아올 것이고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순방 기간에는 어렵지만 김정은과 곧 만날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건 신경도 안 쓴다. 이런 트럼프식 외교죠. 러우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의 동방전환 파트너가 한국이 될 거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국민이 굶어 죽는 상황까지는 아닌데 일단 이제 성장 잠재력이 크게 깎였습니다. 깎여가지고 생산 인구 인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고급 인력들이 이제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인프라가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전후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그런데 누구와 손을 잡고 이 경제 성장을 할까? 러시아로서는 고민일 텐데, 유럽이란 거는 아주 이제 얼굴을 붉히면서 싸웠죠. 직접 싸우지 않지만 관계가 크게 악화됐고,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고 서로 칭하지만 중국은 못 믿었고, 그렇다고 일본과는 좀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은 한국에 손을 내밀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첨단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기술도 갖췄고, 물류나 교통망 이런 데에서도 협력할 것도 많고, 그래서 러시아 경제를 제거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제일 최선의 협력국가 파트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과는 물론 이제 동맹 조약을 맺었고, 앞으로도 이제 군사와 정치 외교에서는 민첩한 협력을 이어가겠지만, 북한이 러시아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뭐 전무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27일에 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러시아 외무차관이 한국과 직항편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그런 보도였었는데, 이제 한국은 전쟁이 시작한 다음에 직항 노선을 다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전에는 이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크 등으로 오가는 직항 노선이 이제 운영 중이었거든요. 이거를 다시, 물론 이제 확실하게 재개한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국과 논의한다는 것은 양국의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이게 맞다면 말이죠. 물론 이제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 동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직항을 바로 재개하는 것도 좀 힘들고, 러시아가 원하는 그 어떤 동반자 협력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런 이제 구조적 제약이지만 전쟁이 끝날 경우에는 제재가 풀리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러시아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갖고 있고, 전쟁이 끝나면 나름대로 계획에 따라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그것을 레버리지로 해서 북한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열병식이 새로운 무기나 기술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번 열병식에서 이제 화성 11마라고 해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왔죠.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극초음속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가오리 모양의 그 탄두부 모양으로 봐서 활공형, 그러니까 높은 고도를 올라가서 내려올 때 그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마치 글라이더처럼
빠른 속도로 활공을 하면서 변칙적인 기동을 하면서 적의 미사일 요격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제 화성 11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거리가 3,000에서 1,000km 정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화성 11만은 대략 이제 5, 600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 수준을 봐서 화성 11만은 한국을 노리는 극초음속 무기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려고 만든 극초음속 무기다. 그래가지고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마하 5 이상의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그래서 화성 11만은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 군 당국의 입장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리고 화성 11마에 대한 북한의 보도는 과장됐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면을 상황을 드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요격은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한 적이 있지 않냐. 속도보다 문제가 된 건 고도인데 왜냐면 40에서 50km 이 사이에 주로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이게 고도하게 요격하기 좀 까다로운 고도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하 5로 처음부터 끝까지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속도가 점점 준다. 그래서 요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면을 두면서 또 북한의 보도와 발표가 과장됐다는 것이 마하 5 이상을 내려면은 고도를 처음에 발사할 때 아주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떨어질 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활공을 해야 되는데 화성 11형의 최대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지 않기 때문에 마하 5 이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합참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북한은 선전선동을 위해서 이제 과장과 화풍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헷갈릴 정도로 잘 섞어 놓는데 이번에 열병식에 나온 천마 20형 땅크 전차의 경우에는 초기 형태가 2020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최소 3번 이상의 대규모로 완전히 겉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정상적인 무기 개발을 5년 사이에 3번 대규모로 바뀌면 무기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고요. 이런 열병식 같은 주요 행사를 위해서 조금씩 생산을 해서 맛배기용으로 보여주면서 그냥 실전 배치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닌가 의심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 뭐 보면은 천마 20형의 경우에는 능동형 방어 시스템 APS 등 뭐 첨단 장비로 장착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북한의 지금 기술 수준으로 그런 게 가능할까 의심도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은 무기의 성능보다는 과시용 보여주기식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 20형 빼놓고는 크게 눈에 띄는 무기도 볼 수가 없고 화성 20형 자체도 아직도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 발표하는 대로 그게 과연 그렇게 중대한 무기인가도 개인적으로 약간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아덱스 2025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 아덱스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이 KF-21의 현란한 비행이었거든요. 2023년 이제 아덱스가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지난 아덱스인 2024년에는 KF-21이 처음 대지붕에 공개됐는데 그 당시에도 비행을 했습니다 하는데 지금처럼 뭐 현란하게 안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처음 봤으니까 우리의 첫 국산 전투기가 하늘을 나른다 이 사실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상을 깨고 고난도 기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륙 후 바로 이제 급상승 또 그다음에 갑자기 좌우로 꺾는 급회전 그다음에 고속으로 낮은 지면을 나는 고속 기동 반대로 또 저속으로 천천히 나는 시속 200km 정도의 저속 나는 저속 기동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예상을 깨는 또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대포 카메라라고 혹시 아십니까? 대포 렌즈 이 많은 렌즈를 든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이제 진을 치고 사진을 찍는데 매니아들이 이제 KF-21의 시험 비행 때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평소 기대와 달리 고난도 기동을 보여주니까 갑자기 이제 렌즈를 대포 카메라를 갈아 끼는 이런 소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도 많이 놀랐고요. 지금까지 KF-21이 1,500회 정도 시험 비행을 했다는데 하면서 이 시험 비행을 합니다. 조금씩 기동의 비행의 난이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일단 비행으로만 본다면 어지간한 기동은 다 한 번씩 시험해가지고 검증을 마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KF-21이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탑재될 예정인데 조기 전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 이제 8월 29일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이제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은 KF-21 관련 예산이 2조 4천억 원이라고 배정이 됐는데요. 올해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니까 1조 1천억 원이 증액이 된 거죠. KF-21을 단계별로 블록 1, 2, 3로 나눠서 개발하는데 이게 이제 단군 이래 최대의 국방 개발 사업이라고 하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구분지를 지어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제 블록 1단계고 시제기 6대가 시험 비행을 하면서 성능을 점검 중인데 이게 이제 공대공 전용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완료가 되고 블록 1은 40대를 양산할 예정이고요. 이제 블록 2부터는 공대지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2028년 말에 공대지를 끝낼 계획이었는데 1년 반 앞당겨서 2027년 상반기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블록 2는 한 80대 정도 생산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무장을 달 것이고 그다음에 전자광학 추적 장비라고 해가지고 EOTGP를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량, 그다음에 A사 레이더 개량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블록 2가 되면은 본격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공대공만 가능한 블록 1 가지고는 세계 시장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대공과 공대지, 공대함까지 되는 멀티롤 다목적 전투기라고 거듭나야지만은 그런 거듭나는 블록 2부터는 전 세계에 내밀 수가 있고 그리고 각국으로부터 본격적인 입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은 블록 3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됐는데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개발 예산도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산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3로도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할 여정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천룡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실제 KF-21에 탑재된다면 수출 판로가 더 확장될 수 있을까요? 예, 공대지 미사일 천룡은요, 지난 6월에 FA-50에서 비행 중 안전분리 시험이 있었고요. 이 시험이라는 건 미사일이 안전하게 분리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일단 FA-50에서 시험했는데 앞으로 이제 KF-21에 탑재하는 목표인데 이미 이제 2021년에 3차례 정도 당시 F-4-2 팬텀 전투기에서 유도탄 분리 시험이 있었는데 당시 3차례 다 성공했는데 그 당시에 영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단순한 시험이어가지고 미사일을 점화해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리를 해서 날개를 펴고 글라이딩해서 날아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잘 보여줬다고 하는데 체계 개발 목표가 2028년이고요. 그리고 사거리는 한 800km 정도 나갈 것이고 속력은 한 막 1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F-15K에 장착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기술 일부를 이전받아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개발했다고 해서 한국형 타우러스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미사일은 타우러스의 미사일 장점과 미국의 이제 AGM-158 제즈음, 158 제즈음의 장점을 잘 섞어서 뛰어난 미사일로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을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처럼 적의 강화 시설이나 지하 목표도 공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텔스 성능도 갖췄고 GPS와 광선 항폭 장치뿐만 아니라 지형을 대조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정밀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1m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엔 2m도 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최종 종말 단계에서 목표를 인식하는 기능까지 있어서 이게 상당히 뛰어난 성능의 공대지 미사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갖춰질 경우에는 KF-21의 수출에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천룡을 개발할 때 참고가 되는 미국의 이제 AGM-158 제즈음을 사실 처음에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입 못했어요. 그리고 호주랑 폴란드, 핀란드, 일본만 이제 제즈음을 수입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일본의 견제 때문에 제즈음을 수집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수입하려는 단계 미국의 제즈음 개발이 다 완료되지 않아서 뭐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정밀 유도 무기는 멀티롤 전투기의 필수 사항인데 이것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KF-21이 외국산 정밀 유도 무기만 장착할 수 있다면은 수출할 때마다 그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천룡과 같이 국산 개발 무기라면은 그런 수출 승인 없이 우리 의사대로 마음대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세계 각국들이 군비 경쟁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에서 발사할 수 있는 공대지 정밀 타격 유도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많다면은 KF-21을 찾는 나라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스웨덴의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시프리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지난 3월 국제무기 거래 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0년부터 2024년 나토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 점유율에서 미국이 1위였고 한국이 이제 프랑스와 함께 공동 2위로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또 같은 기간 그냥 개별 순위로 본다면은 한국이 10번째였죠. 무기 수출 순위로서.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 되고 K방산이 이렇게 대단한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가성비가 좋다. 우리의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그다음에 한국군이 북한이랑 대치하면서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방산 생태계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서 가성비가 좋고 또 납기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배달의 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국 무기에 또 보이지 않는 장점이 아까 나토에 대한 수출이 공동 2위라고 하는데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나토 표준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관련 기술들을 이전받아서 미국 무기의 장점도 있고 또 불검 사업을 통해서 러시아의 무기들을 씹고 뜯고 맛봤기 때문에 러시아의 장점까지도 혼용할 수 있는 이런 또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많이 어필을 해서 각 나라에서 한국산 무기 K방산에 대해 관심이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이 한국 방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왜 치명적이라고 평가되나요?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약점이 히토류죠. 그리고 또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결국 트럼프가 초기에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도 불구하고 약간의 적고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을 타결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이 히토류가 뭔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히토류는 원자 번호 21번, 39번, 57번, 71번 그러니까 스칸듐, 이트륨, 란타늄, 루테륨 이런 17개 원소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레어어스. 그러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게 뭐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적은 부분으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성 있게 채굴하고 가공하기 어렵다는 거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환경 오염도 되게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래 히토류 강국이었는데 이거를 포기했습니다. 중국에게 넘겨졌고 중국이 지금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 모든 부분에서 지금 더 히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중국이 히토류를 독점하다시피 해도 한동안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는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가 회색의 터틀넥을 입고 아이폰을 발표를 했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이런 이제 전자산업이 확 바뀌면서 히토류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토류는 형광성, 전도성, 자기성을 지녀가지고 디스플레이, 모터, 배터리에서 주요 원료로 쓰이는데 20세기 산업의 쌀을 철이라고 하죠. 그러면 21세기 산업의 비타민은 히토류라고 합니다. 그만큼 첨단 IT 산업에서 히토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이었는데 2010년 9월 7일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일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인 선장이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늦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히토류 대란이 일어났죠. 일부 히토류는 수백 %까지 가격이 급등했고요. 중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조처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결국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석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의 무기화를 처음으로 한번 시험했고 그것이 제대로 먹힌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에서도 히토류가 정말 중요합니다. 펜타곤은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는 8만 개 이상의 부품에 중국산 핵심 광물이 들어간다고 지금 조사를 했고요. F-35A 전투기 있죠. 되게 스텔스 전투기, 미국의 주력 전투기 현재 한 대에 7종류의 히토류 418kg이 들어간다고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되게 중요한데 무기 생산에 히토류가 빠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필수적인데 중국이 이 공급선을 꽉 잡고 있으니까 미국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미국 최대 히토류 채굴업체인 MP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 15%를 미국 국방부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앞으로 안정적으로 히토류를 확보하려는 그런 조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히토류 중독을 이 전 세계에 끊는데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광을 받는 무기가 드론이 있죠. 드론에 뭐가 들어가냐? 드론 모터에는 영구자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히토류의 자기성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드론의 모터에 영구자석은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 히토류 영구자석의 99.3% 중국산이라 합니다.
중국이 히토리오 공급을 끊으면은 영구 자석 모터도 못 만들고 드론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DJI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유가 물론 기술력도 충분하겠지만은 히토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도 나름 탄탄하기 때문에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리오를 끊는다면은 전 세계 무기 업체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자원인데 이걸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녹화를 벌인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고 내일 모레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력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에이펙을 잘 열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